자, 그러면 88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출제 빈도를 보시면요. 28회, 29회, 30회, 31회 때 계속 냈죠. 근데 32회 때 딱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내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식을 보는데요. 매도인, 성명, 주민번호, 국적 쓰게 돼 있고요. 주소란에 거래지분표일도 표시하고 전화, 휴대전화번호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매수인 난은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거래지분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 쓰게 돼 있고 이게 법인 신고서 등 이 말 들어가 있죠. 이 법인 신고서 등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했다. 그러면 그 신고서,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된다. 그런 신고서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신고서와 같이 내는지 별도로 내는지 이걸 체크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매수용도가 있는데 요거 동그라미입니다. 외국인은요. 매수용도,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매수용도 꼭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저용으로 취득하는 건지 상업용으로 취득하는 건지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매수인은요.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국적을 꼭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외국인은 국적을 반드시 표시한다. 이거.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중개거래였잖아요. 그럼 이제 개공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종류로 내려와서요. 4번 란이에요.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기재하게 돼 있죠. 이때 토지, 건축물 옆에 가로가 열어져 있죠. 이 부분 뭘 씁니까?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게 돼 있어요.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연립인지 이거 적게 돼 있고 여기 토지 및 건축물 옆에도 가로가 열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종류를 적게 돼 있습니다. 오피인지 상가인지. 자, 그 다음 이제 공급계약 전매계약으로 나가는데 이 공급계약 전매계약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면 전매계약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준공저인지 준공훈지 표시하게 돼 있고 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표시합니다. 그럼 임대주택 분양전환 그거 아니에요. 임대아파트인데 임대 의무계약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분양으로 전환한다. 그럼 이제 그 물건이었다면 여기다 기재하는데 단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소재지로 내려가요. 6번 난 내려왔는데 소재지, 지목, 면적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상 면적을 기재하고요.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이건 구분건물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상의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하는 거예요. 다음 건축물 면적을 유의하는데 건축물 면적 적을 때 이게 집합 건물이었잖아요. 이때는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는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야 돼요. 아주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7번의 계약 대상 면적이 또 나오죠. 그럼 토지와 건축물을 또 적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7번의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습니다.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을 실제 거래 면적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 적을 때는 그 면적이 집합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자, 그럼 이게 6번하고 7번이 면적 쓰는 게 약간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전순환 때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단지였어요. 물건이 만약에 101동에 1111호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대지가 만약에 10,000제곱미터였고 이게 1111호가 전용 면적이 만약에 84제곱미터였어요.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이 만약에 10,000분의 43이었다. 그럼 이때 이제 물건 어떻게 적냐면요. 자, 여기 소재지는 지금 여기 101동 1111호를 적어야 되죠. 이렇게 되고 지목은 대가 되겠죠. 토지 면적은 만을 적어요. 그대로 적습니다. 만.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의 비율은 10,000분의 43이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은 지금 전용 면적이 84였죠. 그러니까 84를 적습니다. 이렇게. 그럼 계약 대상 면적을 또 적으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으래요. 그럼 이 얘기죠. 토지 대지권을 적으라는 얘기죠. 대지 지분을 적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토지 면적이 만이었고 대지권의 비율이 10,000분의 43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몇을 적어야 돼요? 43. 둘이 곱하면 되죠. 그죠? 둘이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는 만 그대로 적고 대장상 면적을 적고 여기는 대지권의 대지 지분을 적는 거예요. 43이죠. 43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도 역시 84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해하였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별 거래계약란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거래했다.
그럼 물건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 추가, 전자계약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물건 추가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물건별 가격을 적습니다. 각각의 물건을 적는데 이때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 있죠.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 계약이죠. 이때는 분양 가격 적고요.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옵션 비죠 이게.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 지불액을 적는데 추가 지불액이 뭐예요? P. 이게 P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P라면 이게 마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가 지불액은 P를 얘기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이거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 있죠.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은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 별도예요. 부가세 금액을 제외금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거든요. 특히 영업용 건물.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 포함금을 적는다.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양받을 때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부가세 포함돼 있죠 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실제 거래가격은 토탈 금액을 적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 기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 나로 넘어가요. 10번 나는 이 부분은 종전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종전 부동산이란 말은 요거는 요 부분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어요. 입주권 거래했을 때만. 이거는 그러니까 입주권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주권이라는 게 헌집 주게 새집 다오. 그죠? 헌집 주게 새집 다오예요. 그러니까 내 단독주택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죠, 지금. 이게 입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현황을 적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현황. 그래서 입주권 거래할 때만 종전부동산란을 적는데 여기 금액란이 있죠. 그러면 금액란에 합계 금액이 있고요. 추가 지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P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격 있잖아요. 이 권리가격이 뭐냐면 이게 평가액이에요.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그럼 예를 들어 내 단독주택이 평가액이 4억이었어요. 아파트가 만약에 5억에 분양하겠대. 내 거 4억짜리 주고 5억에 이걸 분양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거를 사야지만 이 아파트를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P가 붙는 거예요. 종전부동산에. 그래갖고 P가 만약에 5천이 붙었다. 그럼 적을 때 자 추가 지불액 P가 5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격은 평가액 4억 나왔죠. 4억을 적는 겁니다. 그럼 합계금은 여기 4억 5천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물건별 가격이 있었죠. 그럼 물건별 가격란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적어야 돼요. 그럼 분양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5억에 준다죠. 5억에.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확장 등 이거 옵션비는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이 5천이죠. 그러면 여기 물건별 가격은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인은요. 이 입주권 사잖아요. 그럼 토탈 부담금액이 5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종전부동산은 4억 5천이었잖아요. 근데 물건배가 5억 5천이죠. 1억의 갭이 있죠. 이 1억이 뭐냐? 이 1억이 나중에 입주할 때 부담금이죠. 부담금. 기억나세요? 공법 시간에 공부했죠? 부담금. 내가 1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은 4억 5천이 됐고 여기 물건별 가격은 5억 5천이 됐으니까 1억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1억이 바로 부담금이다. 그래갖고 입주권 거래할 때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계약의 조건 참고사항을 적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 부담금 해가지고 1억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지불액이 아니고 부담금. 만약에 근데 평가액이 만약에 6억이 나왔다. 근데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하겠대. 그럼 1억을 청산해 줘야 되죠? 청산금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권은요. 신고필증 2장 나온다 그랬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부분 종전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건물을 밀었더라도 토지는 남아있으니까 토지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 이전 등기 할 때 신고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이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이 아파트 나한테 이전 등기 할 때 신고필증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고필증이 2장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에 지금 서식이 있고 우측에 기재유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유령 그 색깔 칠해진 진하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세요.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꼭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문제가 만약에 신고서 기재 내용을 물었잖아요. 그럼 신고서 기재 내용과 신고사항은 같은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묻던 신고서 기재 내용을 묻던 이건 같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고사항이 신고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까지 봤으니까 요거 관련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유인물 5번 문제. 없으신 분은 칠판 보시면 돼요.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및 매수 용도를 기재해야 된다. 맞죠? 외국인은 이거 기재해 줘야 되죠. 2번. 거래상 종류가 공급 계약인 경우는 물건별 거래량 및 총실제 거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연다고 했죠. 맞고요. 3번입니다.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인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는다. 맞습니다. 4번.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틀렸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권리 이전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던가요? 기억나요? 계약서 필수기사항. 계약은 인표랑 해야 된다 그랬죠. 거래계약은 인표랑 해야 된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약,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 기재하지 않죠. 신고사항에 권리 이전의 내용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정답이 된 겁니다. 틀렸어요. 다음 5번. 대상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으니까 중요지문 다 들어갔고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면 종전부동산 있죠. 종전부동산란은 뭐 거래했을 때만 적는다고요? 입주권 거래했을 때만 적는다. 이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고서 작성 요령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럼 한 장을 싹 넘기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나오죠? 이게 작년 6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출제가 바로 됐습니다.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뭘 출제할 거냐? 신고 대상 계약을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신고 대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주임법상의 주택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권리 포함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준공 전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거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권리 포함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제한과 금액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지역 제한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어디 있는 주택이 대상이냐 이 문제인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때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에만 한정됩니다. 그죠? 그럼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이 아닌 지역에 있는 도에 있는 군들은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간단해졌다.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럼 시라는 게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뭐 특례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어요.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 일단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와 광역시 있는 군만 대상이다. 근데 광역시는 뭐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광역시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와 광역시 있는 군만 대상이다. 감 잡았죠? 다음에 금액은 63으로 기억합니다. 63 빌딩. 63. 6천만 원 초과했거나 30만 원 초과했거나 초과예요. 63 초과다. 또는이 이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갱신계약 포함인데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예요. 그럼 기간만 연장한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묵시갱신이 있죠. 월세 보증금 안 올리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묵시갱신은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출제를 했던 거예요. 가로넣기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6, 3을 초과하는 거다. 6 또는 3을 초과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 기한, 신고 관할로 가는데,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당연히 며칠? 30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점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부터 30일이다. 그다음에 신고 관할은 당연히 주택 소유관할 시군 구청장 신고관청인데, 이건 조례로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 주택임대차 신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개공한테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예. 개공이 그래서 신고 의무가 유일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뿐이에요. 다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해지 신고 있죠. 이거는 개공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중개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그럼 개공이 신고 들어간다. 그럼 당사자에게 위임 받아야 돼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공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공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럼 국가 등이었다면 국가 등이 신고 들어가야 될 테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하고 계약 체결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요. 그럼 이제 신고 사항은 이것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시는데, 이것도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바로 핵심 아니겠어요? 그럼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당사자가 자연인이었다. 성명, 주민번호, 다음에 주소, 연락처 들어가야 되죠.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명, 그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가 있죠. 그다음에 연락처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이제 법인이 아닌 단체였다. 당사자가.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단체명하고 그 소재지.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단체는. 그다음에 연락처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목적물입니다. 이 현황 들어가야 되죠. 주택의 소재지, 임대 면적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차임 당이 들어가죠. 얼마에. 그리고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들어가야 되죠. 언제. 그러니까 계약 기간 들어가죠. 이거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니까. 특이한 게 갱신 계약의 경우는 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암기사항 아니다.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이제 감 잡으시면 돼요. 그럼 신고사항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신고의 방법은 당연히 방문 신고의 방식과 전자신고 방식이 인정되겠죠. 그럼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1인 제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때 이제 신고자는 신분증 당연히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없었죠. 그럼 일반 기출 방식을 인정한 취지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외지인뿐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해외에 나가고 뭐 2달 이상 안 들어온다. 그럼 이제 신고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한 건데, 그 당사 중 일방이 신고서를 써요. 일단 일방 제출할 때는 신고서를 딱 써가지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하고요.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체결 증명 서류, 그러니까 통장 입금증 사본 같은 걸 첨부해요. 그래갖고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건 신고 거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방이 제출한 방식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특이한데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이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폐지해버린 제도인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부활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사자 일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요, 계약서 있죠. 대신 이 계약서가 완성된 계약서여야 돼. 그러니까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낙인이 다 돼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 신고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신고사항이. 물론 계약서에 신고사항 다 들어가 있죠. 그럼 그 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중개거래인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약서 다 도장 찍었잖아요. 그럼 임대차 신고 의무가 개공한테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카피본을 뜨죠. 떠가지고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줘요. 줘가지고 동사무소 지나갈 일 있으면 30일 내에 이거를 내십시오. 그리고 줘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했다.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 전자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내용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첩시 발급해 줍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이제 국토부령으로 일단 정하게 돼 있고요. 그럼 넘어가시죠. 변경과 해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있었죠. 그럼 해제 신고는 당연히 30일에 해야 되는데, 특이한 게 뭐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요, 가격의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다음에 계약 보증금 이런 게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변경 신고해야 된다. 이게. 그럼 이때 변경 신고도 이제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변경 신고, 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변경 신고, 해제 신고를.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고,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담당 부문으로 확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도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다가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해제를 했다. 그럼 이 해제 신고 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변경 신고가 의무적으로 30일에 해야 한다는 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다 변경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필증을 그러면 변경 신고 들어갔잖아요. 지첩시 재발급해 주고요. 해제 신고하면 해제 확인서겠죠? 이걸 지첩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정정 신청 제도가 있어요. 신고한 내용이 잘못돼 있다. 그럼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럼 정정 신청 들어가면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지첩시 재발급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제출 대행이 나옵니다. 이 제출 대행이 조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제출 이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예요. 이 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임대차 해제 신고서 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건 그럼 순수하게 대행이 아니죠. 이건 대리의 개념이죠. 작성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건 제출 대행뿐만 아니고 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원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다 써진 신고서,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나란하고 다른 사람이 낼 수만 있는 거죠. 그건 순수한 제출 대행이었어요. 근데 대리 개념이 아니었죠. 이거는요, 작성, 제출 및 정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대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문서가 돼요. 대행자가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다 됩니다. 이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제출 대행이 전자문서로 안 됐죠. 그건 그거야 내는 것만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 개념이니까 전자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행자는 이렇게 신고한 층에 자기 신분증 내 보이고, 그 다음에 위임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나린이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전자문서로 대행을 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서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캐닝 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읽었다가 첨부시키면 되겠죠. 전자문서로. 그죠? 그렇게 됩니까? 이거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제출 대행 개념이 대리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금지행위 규정, 조사 규정, 검증 규정 모두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것들, 요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제되는 거.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잖아요. 주민등록법 따라. 전입신고하면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입신고하면. 그런데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제야? 하는 건데 이거. 맞죠? 근데 어쨌든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로 간주한다. 맞았어요. 단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내야 된다. 아셨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들 있죠. 이분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신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임대신고했잖아요. 변경신고했잖아요. 그럼 이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접수 완료가 됐죠. 그러면 변경신고든 임대차 계약 신고든 접수가 완료가 되면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가. 그래서 임대차 신고필증을 보면요. 우측 상단에 여기에 확정일자 날짜가 찍혀 있어요. 딱. 대신 확정일자 부여 간주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꼭 제출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만 내버리면 그냥 신고 다 되는 거네. 맞죠?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되고 나아가서 확정일자 부여한 걸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위반 시 제재인데 이 제재에 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다 100과. 안 했거나 해제 신고 안 했거나 변경 신고 안 했거나 거짓 신고했거나 100만 원 과태료다. 그럼 이자 신고 고발하는 이제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한 자는 신고 고발은 포상금 주거든요. 포상금 주고요. 이자도 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과다. 근데 100만 원 과태료를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30일까지 더 연장했어요. 과태료 부과를 미루겠다. 일단.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와 관련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유인물 6번 문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1번 거래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부터 15일 내 주택 소지에 관한 신고한 채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15일이 틀렸죠? 30일. 바로 정답이었어요. 1번. 2번입니다. 주택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나 경기도에 한정하고요. 구에 있는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죠? 3번입니다.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맞고요. 4번 신고를 받은 신고한 측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첩시 발급해야 되죠. 맞고.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정답은 1번이었어요. 기본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가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공이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서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 시간 날 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장을 넘기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나와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매회 한 문제씩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인데 외국인 등의 정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외국인 정의는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누가 외국인 등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 국적염자는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에는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겠죠. 뭐 취득해야지 외국 국적 취득이라고요? 시민권이죠. 그래서 유승준이가 시민권 취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외국 법인, 단체 당연히 포함해요. 당연히 단체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내국법인일지라도 사원, 구성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럼 외국인 등으로 가고요. 나아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만약에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등으로 갑니다. 2분의 1을 기억해야 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본금 의결권은 주식수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굴지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50%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즉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요. 신고 의무 발생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외국인이 50%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외국인 등으로 취급당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 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국제연합, 산하기구 다 들어갑니다. 외국인의 정의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2분의 1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50%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외국인 등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외국인에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거든요.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예요. 그럼 언제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 이 문제인데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때예요. 그때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요. 그럼 신고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했을 때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소유권,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원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럼 저당권을 취득한다? 대상 아니죠. 지상권 취득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가는 허가 대상 토지가 있죠. 군, 문, 생, 야. 이 네 군데 지역을 취득할 때는 소유권 취득입니다. 허가 받으셔야 되죠.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 다음에 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우리도 일본 사람들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죠. 이게 상호주의예요.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닙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인데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 지원하려고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신고나 허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좋게 얘기하면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추접스럽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추접스러운 문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야 돼요. 그럼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관할은 물론 신고관청이고요. 계약 원인 취득, 계약 외 취득, 계속보유 신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계약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취득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소유권 취득 계약 종류가 매매, 교환, 증여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근데 외국인이 매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잖아요.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왜 그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매매죠.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니까 30일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걸 안 해버렸다. 500과죠 이거는. 그럼 결국은 외국인이 계약 원인 국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교환과 증여죠. 그러면 교환으로 취득한다.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 그럼 증여 나왔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체결일 체크해야 돼요. 체결일. 그 다음 며칠 내에 60일이에요. 이걸 위반했잖아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매매는 30일 내고 안 해버리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해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계약이 아닌 원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계약이 아닌 원인을 취득한다. 그럼 계약이 아닌 원인이 뭐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상판 경환으로 기억하세요.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 있는데 이 합병은 상속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건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이 있죠. 신축 등이 있어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걸로 취득한다. 상판 경환. 그러면 경매가 떴잖아요. 그러면 취득일. 경매는 취득일이 대금 완납일이죠. 판결은 확정일이죠. 상속은 개시일이에요. 상속 개시일. 환매권 행사일이고 그 다음에 신축, 취득일. 그럼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때 6개월짜리 위반은 기니까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더 싸다. 100과예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까지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국내 토지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신고해야 돼요. 이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죠.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고 6개월짜리 위반은 역시 과태료가 100과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럼 외국인 신고 위반은 신고는 모두 6자와 친하죠? 계약원인만 60일이에요. 나머지는 6개월이고요. 과태료 60일짜리는 300, 나머지 6개월짜리는 100만 원 이하. 그래서 이렇게 숫자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음으로 넘어가는데 외국인이 국내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받고 취득해야 돼요. 안 받으면 계약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 토지인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군문생야죠. 그러니까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군문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상 요청지로서 국토부 장관이 국방분야 협의와 고시한 지역, 섬지역이 묶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백령도, 연평도, 독도 다 묶여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다음에 생태연관 보전지역. 가까운 데는 뭐 여의도 밤섬이 있고요. 또 창녕, 우푼읍지 이런 데들 생태연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죠. 지리산 자락이나 백두대간 지역. 이런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군문생야로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대지 있죠. 이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더 규제가 심하게 합니다. 이건 장관의 허가사항이에요. 전통사찰은. 그래서 군문생야로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거.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죠. 이 지역을 외국인 취득한대요. 그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외국인 허가 대상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 이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 허가를 이걸 면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얘기할 때가 됐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을 넘겨야 되나? 두 장을 넘기면 100페이지에 허가대상 계약 그래갖고 토지거래가 됐는데 지금 토지거래가 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맨 위에 표가 있죠. 아닌 경우. 그래갖고 거기 마지막에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았다. 그럼 토지거래를 면제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앞으로 오면 여기선 또 토지거래 허가를 외국인이 받으면은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한대요. 그럼 이 얘기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면제해요. 외국인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받았잖아요. 먼저. 그럼 토지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그럼 상대방을 면제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거 허가를 이 지역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하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 물론 이것도 소유권만 대상입니다. 그럼 계약 무효죠. 계약 무효고 2년에 2천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2년에 2천. 2-2. 그리고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허가 불허가 처분을 15일 내에 해줘야 돼요. 15일 내에. 근데 이거는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 있어요.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왜 뒀느냐?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눈에 왜 우리 차별하는데? 보여주려고.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거든?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거든? 이렇게 오리발 내밀라고 기속성 규정을 두고 있어.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군문생야로 암기 꼭 해주시고요. 2-2도 기억하세요.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가 거기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외국인은요. 이거 그
신고나 허가 신청 들어갈 때요. 서류 꼭 첨부해야 돼요. 그럼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들어가야 되고 판결하면 판결서, 경매라면 경락결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요. 사전 허가니까 합의서 들어와야 돼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합의서. 그럼 물론 이제 이것도 제출 대행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작성 및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리의 개념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작성 및 이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임한 외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인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여권 사본이겠죠.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확인증은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다음에 이제 허가증은 15일 내에 주면 되겠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교재. 그다음 마찬가지로 외국인 신고 허가 내용은 모두 별도 관리한다고 해서, 그래서 신고한청은 매 분기 종료한 앞부터 1월이죠. 시도의사에게 내주면 시도사는 쫙 모아서 국장에게 제출하는데, 이때 한 달 내에 이제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 낸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분기 종료한 날부터 한 달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분기 종료한 날부터 30일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어디서 나왔냐?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분기 종료한 날부터 30일이죠. 기본 모니터링이 분기마다 하니까. 이건 30일이고 이건 한 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말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30일을 한 달로 이렇게 바꿔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모니터링은 분기 종료부터 30일이에요. 외국인 관리는 매 분기 종료부터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원래 결과 보고 같은 거 할 때는요, 이렇게 날짜로 넣는 게 맞죠. 그죠? 자,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30일을 아주 그냥 그렇게 애써서 우리 과목에서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법이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로 이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로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고든 허가든 전부 다 전자문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스캐닝 해갖고 첨부해야 되죠. 그래갖고 만약에 전자문서로 할 때 이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가 없다. 첨부 서면을. 그럼 14일이죠. 14일 내에 이걸 갖다가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돼요. 첨부 서류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위기균 취득신고 내용, 허가제도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위기균 취득 특례에 대한 문제. 한 문제씩 무조건 출제합니다. 이거는 7번 문제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2분의 1 맞죠? 2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맞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다. 그럼 별도로 신고나 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3번, 외국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있죠. 허가받으면.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정답이 됐고요. 4번입니다. 신고한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다만 세종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 내는 거예요. 다음에 5번,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럼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위기균 취득 특례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거래 과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건강 유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